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스테이블 코인 하고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기 선 것 같네요. 오늘은 저희 해시드 라운지 좀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블록체인 보안 관련한 걸로 정해져 있고, 저희가 저 발표한 이후에 모시는 팀들도 좀 블록체인의 보안이나 아니면 법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좀 다룰 수 있는 프로젝트를 모셨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는 그래서 좀 인트로덕터리 세션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준비를 해봤고, 블록체인이 되게 우리가 안전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블록체인 안전하니까 쓰는 거지 사실 이게 안전하지 않으면 안 쓰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좀 불안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블록체인 쓰면서 마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오늘 개요 수준에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블록체인이 안전하다고 하면 왜 안전한지 먼저 살펴볼게요. 어, 제가 그냥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블록체인 안전성 또는 보안 관련해서 제일 와닿았던 거는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퍼블릭 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컨센서스. 일단 그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 그러니까 공개 키, 개인 키 방식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사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짚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어, 블록체인에서 또는 다른 공개 키 암호화 시스템에서 키를 두 개를 쓰죠.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 데이터가 있을 때 한쪽을 가지고 암호화를 하면 그 다른 한쪽으로 복호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 대칭키 시스템, 키를 하나만 사용하는 시스템 대비로는 좀 더 보안이 강력해지죠. 뭐야, 공개 키만 공개해놓고 내가 개인 키 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증명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이외에도 예를 들면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이거를 블록체인에 좀 프라이빗하게 보관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메디블록이라던가 데이터를 뭔가 보관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사용을 개인 사용자가 허가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때 퍼블릭 키를 가지고 인크립션을 하면 이거를 프라이빗 키를 가진 사람이 이걸 해제해 줬을 때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라이버시 목적으로 퍼블릭 키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랑 사실 비슷한 건데,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트랜잭션을 보낸다고 할 때 이 트랜잭션에 정당한 사용권이 있다라는 걸 내가 주장하고 싶을 때 이제 프라이빗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로 인크립션을 하면 퍼블릭 키로 디크립션 할 수 있고, 퍼블릭 키는 공개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프라이빗 키를 내가 공개하지 않은 채로 이제 베리파이 될 수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이렇고요. 기술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암호화 기법 중에 그 이런 공개 키 암호화 방식에 크게 두 가지가 많이 쓰이거든요. RSA랑 ECC. 그러니까 ECC는 일립틱 커브 그 타원곡선 암호화인데, RSA는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쓰는 암호화 방식은 아닌데 이게 많이들 얘기가 되는 이유는 이해하기 쉬워서 이고요. 이거 한번 이렇게 사진 찍어놨다가 한번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구글에 RSA 암호화라고 찾아가지고 해보시면은 정말로 내가 공개 키를 공개해 놨을 때 다른 사람이 공개 키를 가지고 개인 키는 절대 알 수 없으면서도 이제 공개 키로 암호한 걸 개인 키로 복호할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해볼 수 있어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암호화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이제 트랩도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종류의 연산을 했을 때 이 연산하는 건 쉬운데 역으로 연산하는 거, 뭐 수학으로 치면 역함수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그런 연산들이 이제 트랩도어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RSA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인수 분해, 그 어떤 두 개의 소수를 곱해가지고 되게 큰 수 만드는 거 쉽잖아요. 소수 찾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큰 수를 가지고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이게 어떤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지 찾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이게 트랩도어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ECC 같은 경우는 타원 곡선이 하나 정의돼 있다고 할 때 그 이제 무작위 타원 곡선의 어떤 이산 로그를 찾는 게 어려워서 이걸 또 이제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로 보면은 그 점을 계속 그 규칙에 따라서 이동시키면서 마지막에 특정 점을 찾아내는데 몇 번 이동했는지 찾아내는 문제로 이제 환원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알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암호화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어도 이걸 못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되게 긴 시간 동안 충분한 컴퓨팅 파워를 들이면 이론적으로 가능은 한 문제들입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문제가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꼭 끝난 건 아니고 사실 이 공개키 암호화를 쓰더라도 어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긴 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리플레이 어택인데 뭐 이 그림이 딱 그 비트코인에서의 어떤 리플레이 어택을 보여주는 건 아닌데 제일 간명한 사례 같아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A라는 사람이 그 어떤 뭐 트랜잭션을 생성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서 자기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트랜잭션 생성을 했어요. 그랬을 때 B한테 그 트랜잭션 보여주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거래는 끝나는 거죠. 근데 E라는 사람이 그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어쨌든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잖아요. 뭐 트랜잭션이 됐든 그 서명이 됐든 그거 가져다가 한 번 더 사용을 하면 뭐 E가 B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B 자신일 수도 있겠죠. 내가 100만 원 준다고 서명한 걸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좀 머리들을 굴린 게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UTXO 방식이라서 어떤 인풋이 아웃풋으로 사용됐을 때 그러니까 그 아웃풋이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웃풋을 다시 사용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문제가 없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 기반이잖아요. 계정 기반이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내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 번 준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카운트에 넌스가 있어가지고 그 논스 값을 증가시켜 나가면서 그걸 트랜잭션에 담아줘요. 그래서 내가 이 트랜잭션을 한 번이라도 블록체인에서 쓰면 예를 들면 뭐 이게 14번째 트랜잭션이었으면 그 다음에 14번째 트랜잭션이 또 들어와 봤자 얘는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리플레이 어택을 막고요. 그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들어본 리플레이 어택 이 단어는 그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처럼 그 포크된 체인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비트코인이 있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포크되어 나왔다고 했을 때 프라이빗 키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내가 트랜잭션 하나 발생시키면 비트코인 캐시에서 그 트랜잭션 가져다가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개 블록체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사실 하나인 거죠. 어느 한 곳에서 송금하면 딴 데서 재현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포크하는 쪽에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리플레이 프로텍션이라고 해가지고 리플레이 어택을 방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넣어요. 이거의 핵심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A라는 블록체인에 포크체인 B 블록체인이 있을 때 A에서 만든 트랜잭션이 B에서는 유효하지 않게 만들고 반대로도 유효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 설명드렸는데 두 번째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합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잭션 사인하는 거 독점적으로 사인하는 거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결국엔 내가 장부에 기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의 보안이 되게 잘 지켜지는 거고 우리가 합의를 할 때 뭐에 합의를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뭐 합의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졌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건데 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싶은 합의의 대상은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돈을 누구에게 줬냐 이런 종류의 합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앨리스가 100만 원이 전 재산인데 100만 원을 밥한테도 줄 수 있고 댄한테도 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같은 시간에 동시에 두 명한테 줬다고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앨리스가. 그랬을 때 블록체인이 밥과 댄 누가 돈을 받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합의가 등장해요. 많은 사람이 인정한 트랜잭션이 맞는 트랜잭션으로 인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이 받았다고 어떤 가치 판단, 밥이 받았다, 댄이 받았다 가치 판단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누가 받았는지 확실하게 모두가 똑같은 정보를 가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되는 상황은 밥 입장에서는 자기가 100만 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댄 입장에서는 자기가 100만 원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돈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른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지만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제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트랜잭션이 결국 합의의 대상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블록체인에서는 트랜잭션 단위로 합의를 하진 않아요. 블록체인은 결국 블록 단위로 합의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블록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고 할 때 그 블록이 가지고 있는 이전 블록의 그 헤더 해시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해시 값을 결국에는 이후 블록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참조 구조로 해서 한 블록을 승인하게 되면 누군가가 인정하게 되면 그 합의가 그 이전 블록들까지 다 이어지게 되는 구조로서 이걸 블록체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제 합의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수가 인정한 거를 정말 일어났던 일이다, 어떤 사건이다라고 말할 때 그럼 다수의 기준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일종의 이제 민주주의 같은 건데 민주주의는 이제 우리가 정치에서 쓰는 민주주의는 신원 확인이 가능하니까 신원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블록체인은 그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POW나 POS 같은 방식이고요. 여기서 좀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제가 생각할 땐 담보를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OW 하면 사실 담보 생각은 안 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블록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승인받기 위해서 제시를 하잖아요. 그럼 블록을 제시할 때 이제 자기가 해시값 계산을 해야 되니까 컴퓨팅 파워를 많이 소모하겠죠. 그건 일종의 비용이죠. 뭐 매몰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모한 비용과 그다음에 그 블록에 자기가 채굴자 보상 담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트랜잭션 피도 받을 거고 그 기대 수익이 일종의 담보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특정 순간에. 그래서 자기가 이 블록을 다른 채굴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만한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면 자기 보상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담보를 걸었고 담보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POW도 사실은 담보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고 POS는 이제 이거를 좀 더 명시적인 형태의 담보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내에 그 가지고 있는 플랫폼 토큰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잠궈 놓고 이 사람이 잘못된 검증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날아가게 하는 거죠. POS가 좀 더 생각하기엔 심플하죠. 전력도 조금 들고. 그 다음에 이 합의가 결국 되게 중요한데 이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합의가 좋은 이유는 이 합의를 뒤엎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이게 나중에 뒤엎어지면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51% 어택 얘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 실제로 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까 제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그 하드웨어 비용과 자세한 비용들을 계산을 해보려고 하다가 구글링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찾아봤더니 7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7.7조 원 이상이 하드웨어 비용으로만 들고 그 다음에 하루에 전기료가 뭐 138억 원? 뭐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다 비용 투자해가지고 하루 버텨서 블록을 많이 만들었어요. 롱기스트 체인이 됐어. 근데 그래도 사실 의미가 없죠. 하루 있다가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채굴을 중단해버리면 전기료를 못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인 채굴 활동을 그 이전 블록 가지고 해가지고 뭐 반나절 만에 그냥 원상복구가 돼버리겠죠.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합의가 주는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이제 일종의 복구 가능성이에요. 그 노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노드들이 이제 어떤 국가의 정부 규제나 예를 들면 블록체인 채굴을 완전 금지하겠다 하는 경우에 감옥 뭐 이렇게 정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뭐 아예 컴퓨터들이 다 뻗어버리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같은 걸 누가 블록체인 저격으로 만들어서 노드들이 다 죽었을 때 그럴 때도 복구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블록체인이 그게 된다는 게 사실 되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노드들이 다 죽었을 때 하나만 살아 있어도 복구가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디스트리뷰션을 제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되게 잘 나와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미국 쪽에 많이 분포돼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뭐 유럽 이렇게 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넓은 지역에 아니면은 법적인 경계상으로도 되게 널리 여러 나라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이게 결국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태까지 블록체인 위에 왜 안전한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이게 완벽히 안전하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좀 안전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실제로 안전하지 않든 아니면 심리적으로 안전하지 않든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일 크게는 스마트 컨트랙트 실패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사례라서 제일 먼저 나왔는데 그 다오 해킹이나 페리티 해킹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뭐 수백억 원,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탈취 또는 잠김을 당했고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우리가 되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막상 코드를 까서 보는 사람이 되게 적고 코드를 까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버그 바운티 같은 것도 원래 하고 있었지만 뭐 퀀트 스탬프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인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EOS 같은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나 뭐 디피니티 같은 데서는 어떤 걸 하냐면 코드 이즈 러가 아니라 내가 의도한 바가 뭐 법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페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고 하면 원상복구를 컨센서스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사실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그때는 되게 뭐 프리머처한 시기라서 했다고 하지만 뭐 하드 포킹을 하기도 했었고 뭐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물론 그게 너무나 쉽게 용납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프론트엔드 리스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되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스마트 컨트랙트도 사실은 디자인 패턴을 잘 만들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수정이 안 돼야 되는데 얘가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를 참조하게 하고 그다음에 참조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내용을 바꿀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고 얘를 다시 이제 주소를 집어넣는 거겠죠. 이렇게 만들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도 수정이 가능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패턴을 썼는지 안 썼는지 찾는 건 쉬우니까 그냥 까보면 되니까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웹 개발이나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프론트엔드, 백엔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뭐 장점은 그 백엔드 개발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 스마트 컨트랙트만 잘 개발하면 된다는 거고 이제 프론트엔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기존의 프론트엔드 개발 대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바스크립트랑 HTML, CSS 같은 걸로 만드는데 그걸 이제 웹3가 글루 역할을 해주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D앱의 개발자가 결국에는 이런 리소스를 웹 서버에다 올리고 그거를 클라이언트가 받아가는 형태일 거잖아요. 아니면 뭐 앱스토어 같은 데 올려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겠죠. 했을 때 개발자가 이거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했을 때 우리가 그걸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마이더 월렛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되게 사실 저는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써보셨네요. 네, 마이더 월렛 한번 써보시면 되게 편해요. 그 지갑 생성도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성한 지갑들 나중에 사용하기도 편하고 문제는 뭐냐면 마이더 월렛도 결국엔 웹 서버가 있을 거고 거기서 누군가 이제 프론트엔드를 개발해가지고 올려놓는 건데 그걸 만약에 누가 악의적으로 수정해서 예를 들면 마이더 월렛의 그 개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더 월렛 그 서버를 해킹에 성공한 해커일 수도 있겠죠. 그걸 누가 수정을 해가지고 키스토어 형태 되게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키스토어 올리고 패스워드 집어넣었을 때 거기서 그냥 프라이빗 키 추출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하죠. 뭐 저는 사실 누군가 웹서버에다 그런 짓을 해가지고 한 반나절 정도 안 들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반나절이면 사실 마이더 월렛에서 거래되는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위험성이 있긴 한 거죠. 블록체인 자체는 안전한데 그게 현실 세계랑 다 있는 접점 부분이 사실 조금 불안하다라는 거고요. 뭐 이것도 사실은 뭐 관련된 논의는 있어요. 이게 중앙화된 서버에 올리는 게 결국 문제고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탈중앙화된 저장소에다 다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수정되었을 때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전파가 자동으로 될 수 있게 하는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은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또 다른 리스크가 양자 컴퓨터 리스크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그 일본에서 개발 중인 D-Wave라는 그 양자 컴퓨터고 실제로 팔리고 있는 양자 컴퓨터인데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도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비트가 아니라 퀀텀 비트라고 큐비트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원래 비트는 0과 1을 확정적으로 값을 가지잖아요. 0 또는 1을. 근데 이제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확률적으로 값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어떤 조건이 달성되면은 그러니까 관찰을 시작하면 하나의 값으로 좁혀지게 되는데 뭐 이런 특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기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랑 아예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 만들 수 있고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기존 연산보다 훨씬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알고리즘이 쇼어 알고리즘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D-Wave 같은 경우는 큐비트 숫자가 결국 그 성능을 결정하는데 2000 큐비트를 담고 있어서 2000Q라고 하고 가격은 지금 15 밀리언 달러 정도, 150억 원 정도 한 대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누가 사나 했는데 뭐 구글이나 나사 이런 데서는 실제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됐을 때 쇼 알고리즘을 쓰면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쓰는 이제 알고리즘,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대표적인 이제 RSA랑 그다음에 그 ECC,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ECC를 쓰지만 어쨌든 둘 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뭐 계산 복잡도가 예를 들면 뭐 n으로 증가하는 계산 복잡도가 로그 n으로 증가한다던가 이 정도로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퍼블릭 키가 주어져 있으면 프라이빗 키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되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어,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해결책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퍼블릭 키를 공개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퍼블릭 키를 한 번이라도 공개한 지갑은 다시는 안 쓰는 거죠. 계속 새로운 지갑 만들어서 쓰면 되죠. 뭐 만드는데 비용이 없으니까. 근데 대신 UX가 되게 나빠지겠죠. 예를 들면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본격적으로 양자 저항 암호학이란 걸 이제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비단 블록체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퍼블릭 키 인프라를 쓰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사실 지금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공인인증 시스템 같은 데서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고 좀 대표적인 알고리즘들 제가 찾아본 건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랑 두 번째로는 키 사이즈가 좀 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키 암호화 시스템 대비 ECC가 RSA 암호화보다 키가 좀 작아가지고 특히 많이 쓰는 건데 RSA랑 비교하더라도 키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래서 키가 커지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사인한 결과물도 커질 거고 그다음에 연산도 많이 해야 되고 저장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트래픽도 더 많이 잡아먹을 거고 여러모로 안 좋죠. 그래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할 것 같다. 뭐 양자 컴퓨터랑 얘랑 뭐가 더 빨리 나올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용화 관점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어떤 이슈였다고 하면 개인키 관리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많이들 실패해서 해킹을 당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원래는 그 우리의 어떤 금융 권력을 다른 회사들한테 많이 위임을 했잖아요. 근데 개인정보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면 키를 받아오는 것처럼 중앙화된 형태로 내 권력을 누군가에게 위임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다 가져오자는 게 사실은 뭐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철학이고 그 힘을 이제 우리가 가져왔다 보니까 그 스파이더맨의 명대사처럼 더 많은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못하면 이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개인 키가 정말 임의로 생성이 되는가? 아까 이제 ECC 설명드렸지만 ECC에서는 그 처음에 점 자체를 임의로 잘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임의로 잘 생성이 됐는지 의심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블록체인 쪽에선 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수도 RNG라고 해가지고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예를 들면 마이더 월렛에서 그냥 지갑 생성 이렇게 딱 버튼 누르시면 이 로직을 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얘가 되는 방식은 OS마다 또는 뭐 시스템 아키텍처마다 좀씩 다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대체로는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없는 뭐 어떤 지표들, 뭐 미묘한 전압값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스템 타임이라던가 뭐 시스템 카운터라던가 뭐 메모리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라던가 되게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 그런 아주 작은 단서들을 모아서 시드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랜덤 넘버를 만든다고 해요. 이것도 뭐 완벽히 믿을 수 있느냐 하면 뭐 믿기 힘들겠지만 컴퓨터 제조사가 또는 OS 제조사가 뭐 이상한 짓 하지 않는 이상 컴퓨터 처음 사가지고 잘 쓰면 괜찮겠죠. 뭐 네트워크 연결된 컴퓨터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식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무작위적인 행동을 예를 들면 마우스를 끈다던가 키보드를 쳐가지고 무작위적인 행동을 해서 거기서 어떤 랜덤리스를 모으는 거예요. 그걸 시드로 사용해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두 번째 게 조금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두 번째 방식을 쓸 수 있는 많은 솔루션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거를 다 리뷰를 해볼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만약에 어떤 장난이 들어가 있으면은 바로 그냥 내 개인키가 유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이오타에서 옛날에 그 월렛 제너레이터 중에 하나가 규칙성이 있는 이제 개인키를 제공하다가 한 번에 해킹하려고 하다가 뭐 걸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도 완벽히 믿긴 좀 힘들다. 근데 어쨌든 일단 뭐 우린 선택지가 많이 없으니까 왼쪽 방향에서 좀 믿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키를 만들었다고 하면 얘를 어떻게 보관하는가도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드 월렛, 콜드 월렛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콜드 월렛이 좋지라고 알고 있는데 개념상 어떻게 다른지 대강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걸 좀 이해하면은 사실 우리가 개인키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트랜잭션을 결국 전파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행위를 했다.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걸 전파하기 전에 트랜잭션을 이제 작성을 해놓고 거기에 서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노드들 중 하나한테 이거 좀 전파해줘라고 보내면 그게 전파가 되는 건데, 사실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컴퓨터에서 할 수도 있고 두 개의 컴퓨터에서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컴퓨터에서 하면 당연히 온라인에 연결된 컴퓨터로 해야지 네트워크 전파가 되니까 그게 하드 월렛이 되는 거고, 이거를 두 개의 컴퓨터로 나눠서 아까 제가 얘기한 트랜잭션 만들고 서명하는 것까지는 내가 굳이 온라인이 필요 없거든요. 네트워크에 연결 안 돼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오프라인 태스크니까 오프라인에서 하고,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팅만 온라인에서 하자. 뭐 예를 들면 USB 꽂아가지고 뭐 옮긴다던가 아니면 받아 적는다던가 방법은 많이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콜드 월렛이 되는 거예요. 뭐 장점은 분명하죠. 하드월렛으로 쓰면은 내가 개인 키를 결국에 온라인에 연결된 컴퓨터에 어떤 식으로든 저장을 하고 있고, 그걸 뭐 키스토어로 쓰든 뭘로 쓰든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개인 키의 변형이거나 어떤 조합을 통해 생성될 수 있는 개인 키를 온라인에 보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라는 아주 심플한 이슈만 가지고도 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하드웨어 월렛을 추천을 드리는데, 하드웨어 월렛 쓰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드웨어 월렛은 사실은 그냥 제조사에서 바로 받은 노트북에 온라인 연결 한 번도 안 하고 뭐 USB 같은 걸로 마이더 월렛 같은 거만 넣어가지고 쓰는 게 이제 하드웨어 월렛인데, 콜드 월렛인데, 이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심플한 기기가 뭐 레저 나노 S 같은 하드웨어 월렛이죠. 이거를 이제 쓰면 되는데, 얘가 이제 복구 기능을 지원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핀코드도 뭐 괜찮고 하드웨어 월렛 쓰는 것도 괜찮은데 이 단어장 보관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여기 하드웨어 월렛 혹시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많이 계시네요. 그 마이더 월렛 쓰시는 분 비율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복구 단어장도 사실은 해킹 방법이 있어요. 이게 되게 기발한 방법인데, 예를 들면 한때 좀 유행했던 게 그 레저 나노 S를 구매할 때, 그러니까 판매할 때 거기 안에다가 여기 단어장에 프린팅을 한 거예요. 단어들을 유효한 단어로.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받아 적으세요라고 가이드를 준 거죠. 그럼 사람이 거기다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처음에 기기를 세팅하면 그 다음 거기다 송금을 하면 이제 개인 키는 이미 노출돼 있으니까 그냥 다 언젠가 충분한 액수가 모였을 때 다 도난당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정상적으로 내가 딜리버를 받았다, 제품을 받았다고 쳤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보관할 거냐. 사실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외우는 거죠. 24개 단어를 눈 딱 감고 열심히 외워서 보관하는 게 제일 좋은데, 까먹으면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에는 또 잘 보관할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얘를 한 장소에 보관하면 안 돼요. 한 장소에 보관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드웨어 월렛이랑 같이 보관하면 안 돼요. 같이 보관하면 의미가 없죠. 도난 당하면 끝이니까. 뭐 예를 들면 집에다가 하드웨어 월렛이랑 복구 단어장 같이 보관했다. 집에 불 나면 끝이죠. 내가 얼마가 있었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단어장은 하드웨어 월렛과 다른 장소에 2개 이상으로 배분해서 보관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예를 들면 은행에 대여금고 같은 거 빌려가지고 보관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이것도 불안하다. 내 대여금고 2개가 언제 털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오프라인 컴퓨터에다가 그 단어들을 뭐 텍스트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래 잘 기억하고 있는 암호 가지고 인코딩을 한번 하는 거예요. 뭐 인크립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보관하면 좀 더 안전하겠죠. 뭐 방법은 많아요. 어쨌든 본인이 제일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내가 단어를 외운 경우에 사람들한테 내가 단어를 외웠다고 얘기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걸어 다니는 프라이빗 키가 되는 거죠. 되게 쉽게 인출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그냥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제가 술술 불어낼 테니까. 그러니까 혹시 저희 파트너분들 중에 좀 그런 얘기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소 해킹 이슈도 있죠. 사실 크립토 커런시 그 거래하는 사람 중에 좀 많은 수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래소에 많은 액수를 넣어둔다고 하는데, 사실 거래소 해킹 건수가 되게 많고, 의외로 메이저 거래소들, 당시의 메이저 거래소인 뭐 마운트곡스나 폴로닉스나 뭐 비피닉스나
아니면 빗썸 같은 많은 거래소들이 되게 해킹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거래소에다 저장한다는 건 사실은 아까 얘기한 그 큰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해서 그 큰 힘을 누구한테 양도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잘 없긴 한데 사실 거래소에다 두는 게 저는 어떤 점이 제일 많이 불안하냐면 이게 결국 거래소 서버에 그 내 밸런스가 잔고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소 서버가 어떤 경우로든 복구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지면 내 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소 사용도 좀 유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여기까지가 발표고 제가 보너스로 안전 수칙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한테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일단 첫째로는 중화거래소를 이용을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이용해야죠. 어떻게 이용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용한다고 쳤을 때 금융 전용 아이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셜 네트워크 아이디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거래소 아이디로 쓰면 보안이 빗장이 하나 이미 풀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금융 전용 아이디를 만들어서 뭐 은행 아이디랑 뭐 거래소 아이디 같은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소셜 네트워크 아이디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다른 활동을 절대 하지 말고 그래서 완전히 익명으로 남아있게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큰 액수가 오래 머물면 당연히 리스크가 증가하는 거죠. 그냥 리니어하게. 다음은 이제 중화거래소 이용할 때 OTP를 반드시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는 대부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OTP를 여러분들이 보관할 때 얘도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연결된 기기를 가지고 OTP 사진을 찍는다던가 할 때 얘가 이미 컴프로마이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기기가 이미 해킹이 되어 있어서 뭐 카메라 모듈이 해커한테 공유되고 있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OTP는 이미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뭐 쓰다가 바꾸게 되면 그냥 오래된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런 거 초기화 깔끔하게 하고 걔를 다시는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로 사진만 찍거나 아니면 그 이제 구글 OTP 깔 때 한 번만 네트워크 쓰고 구글 OTP 깔아가지고 걔로 사진 찍어서 걔를 OTP 전용 기기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이게 다 되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안전하게 가자면 이렇게 간다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마이더 월렛 같은 게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업데이트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로컬 노드에서 소스 코드 받아다가 구동을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되게 개발자가 아닌 분들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다음으로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하드웨어 월렛을 쓰면 마이더 월렛이 해킹 당했어도 이 하드웨어 월렛의 디스플레이에 보이는 그 트랜잭션 있잖아요. 얘만 확인을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컨펌하기 전에 조그마한 화면에 이렇게 지나가는 트랜잭션 기록을 확인하자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디앱이나 거래소 같은 거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결국 쓰잖아요. 근데 웹브라우저가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익스텐션 되게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이제 해킹이 되어 있으면 그냥 다 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브라우저를 통해 하는 모든 행동은. 예를 들면 뭐 한때 유행했던 기술 중에는 이제 거래소에 나오는 내 입금 계좌를 다른 걸로 그 바꿔치기 하는 기술도 있었고 뭐 클립보드 건드리는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는 브라우저를 아무것도 안 깔면 좋겠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브라우저를 이제 인코그니토 모드로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게 뭐 누구한테 빌려줄 때 이제 창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히스토리 안 남고 그다음에 익스텐션들 안 뜨고 이런 상태로 이용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월렛 가능하면 금고에 보관하고 왜냐면 이게 누가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는 핀코드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핀코드를 내가 안 봤는데 월렛을 훔칠 이유는 없거든요. 이거를 뭐 3번 정도 그 핀코드 실패하면 이게 초기화되니까 아마 누군가 훔쳐갔다면 핀코드를 봤을 거고 내가 이걸 많이 쓰는 장소에 카메라 한 대만 설치해놔도 핀코드 누르는 거 한 번만 보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되게 안전하게 쓰시고 금고에 보관하시고요. 월렛을 2개 이상 사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3개. 왜 그러냐면은 월렛을 내가 분실하게 될 수 있잖아요. 월렛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단어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간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복구 단어로 구성된 HT 월렛 말고 다른 걸 하나 만들어서 갖다 옮겨야 돼요.
상식적으로 누군가 핀 코드를 알고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복구 단어장을 가지고 지금 누군가 바로 집어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행동은 내가 지갑 두 개를 만약에 더 가지고 있으면 한 지갑을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갑이랑 이미 동기화를 잘 해놓고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른 지갑은 잘 초기화 되어 있을 테니까 여기다가 옮기면 바로 안전해지는 거죠. 내 해킹, 그러니까 내 걸 물리적으로 해킹한 사람보다 더 빨리 높은 가스로 트랜잭션 만들면 안전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지갑이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 분실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조금 까다로워지는데 이 하드웨어 월렛 하나 그 동기화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마이더 월렛 같은 걸로 임시로 지갑 하나 만들어서 뭐 물론 이거는 크립토커런시 몇 종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태스크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임시 지갑을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다 다 보내놓고 그다음에 얘를 초기화하고 여기서 다시 다 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중요하겠죠. 편하게 하려면 3개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하드웨어 월렛 두 개가 있어도 한 장소에 두는 것보단 여러 장소에 두는 게 낫겠죠. 2개 있으면 2개 다 가져갈 테니까. 그다음에 단어장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뭐 그냥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내가 남한테 얘기하지만 않으면 그다음에 탈중앙화 거래소를 사실 쓰는 게 전 되게 많이 안전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되게 큰 해킹 사례는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가 해킹당하거나 거래소가 해킹당한 사례이기 때문에 거래소만 잘 피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카이버 네트워크가 메인 네트워크가 돌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면 많이 써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사실 중요한데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용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백신 같은 거 깔면 좀 안심하고 컴퓨터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되면 좋겠는데 보안 솔루션이 제대로 나온 게 사실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할 그 센티넬 네트워크, 센티넬 프로토콜에서 이제 이런 보안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상이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평소에 좀 궁금했었던 블록체인 관련 보안 관련해서 얘기해 주셔서 되게 좋았고요. 근데 들으니까 들을수록 원래 알고 있었지만 참 블록체인은 아직 완성된 기술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중에서 중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되게 흥미롭게로운 주제가 하나 나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들여서 이 블록체인을 그 좌지우지하기 위한 비용을 계산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8조 정도 되고 하루에 뭐 150억 뭐 정도 이렇게 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구글이라던가 뭐 삼성이라던가 그런 기업이 진짜 맘먹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전복시키 그 제어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좀 저희가 방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는 좀 많이 생각했었던 주제인데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와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저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이게 네트워크 크기가 더 커질수록 불가능해지겠죠. 근데 아직은 가능한 수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재조직화를 시키고 싶어. 기존에 있었던 트랜잭션들을 막 없애버리고 싶다거나 뭐 내가 선별적으로 이상한 트랜잭션들만 뭐 받는다거나 뭐 그런 행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했을 때 사실 유인이 좀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7.7조 하드웨어를 때려가지고 매일매일 138억씩 쓰면 138억 이상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예를 들면 구글이라고 치면 자기가 옛날에 뭐 받았던 돈 내역들을 뭐 취소해가지고 다시 달라고 한다던가 뭐 이상한 상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쯤 된다고 치면 사실 블록체인이 되게 많이 쓰여 있어야 하고 얘를 취소해서 발생하는 가치가 그렇게나 커졌다고 하면 그럼 아마 지금 네트워크 가치는 더 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아마 더 많이 들 거고 그런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드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컨센서스라는 건 결국 다수가 인정하는 거고 다수가 인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체인은 가격이 완전 떨어질 거예요.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까. 그쵸? 근데 반면에 그 이상한 행동을 한 악성 행동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합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런 애만 없으면 우린 잘할 수 있어.
그럼 저 사람을 배제시키고 포크 체인을 만들려고 하겠죠.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사람을 이제 다시 이 포크 체인에도 불러들이지 않는 방법이 뭔지는 좀 고민해봐야겠죠. 좀 중화화된 솔루션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채굴자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사람이 했을 때 네트워크 가치가 떨어지는 거랑 다른 네트워크로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고 생각은 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집에 가면 하드웨어 월렛을 주문하시고요. 네. 아 뭐 크립토커런시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 이게 뭐 임계 비용이 있겠죠. 내가 10만 원어치 가지고 있는데 16만 원짜리 하드웨어 월렛 사는 거 좀 이상하죠, 뭔가? 네,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뭐 몇백만 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좀 구매를 하시고 보안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제 사실 해킹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사실 사례가 있고 해킹 당한 분들이 없지 않아요. 그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질문도 없으시면 네. 그, 그, 지금 제가 늦게 들어와서 그 앞에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요. 그 실제적으로 그 해외에 있는 그 비트렉스라는 거래소에 꽤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예치를 했어요. 그리고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 예치를 했는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개한 적이 없는데 털렸고 그다음에 이제 투팩터로 구글 OTP를 했는데 제가 그 저희 회사 이제 화이트 해커들도 있는데 구글 OTP는 해킹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구글 OTP를 해킹을 어떻게 해서 그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API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 꽤 많은 그런 비트코인을 이제 강탈해간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뭐 또 저도 지금 이제 그 중앙화된 거래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보안을 저희도 이제 신경 쓰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과연 구글 OTP가 해킹이 어려운지 아니면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인지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로 처음 그런 법적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냥 도난을 당한 도둑이 들었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마이이더 월렛 같은 경우는 눈앞에서 정말로 소매치기처럼 뭐 이더가 사라지는 부분들 저희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저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마이 이더월렛 같은 건 이제 아예 안 써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두 유명한 그런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로 그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제 강의에서도 사실 마이더 월렛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면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철학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현실적인 입장에서 내가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거고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구글 OTP 쓰는 게 현실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OTP를 만들기 위한 그 이제 패스워드 같은 게 발행이 됐을 때 걔를 온라인에 접속했을 가능성도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온라인에 연결된 스마트폰 가지고 제일 먼저 사진 찍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OTP 앱을 가지고 그 순간 벌써 유출 가능성이 생기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거래소에서 그걸 생성해서 화면에 띄우는데 이거는 화면만 그 캐치할 수 있어도 바로 가져갈 수 있죠. 뭐 사실 위험 가능성이 되게 많고 이 중에 어떤 사례인지에 따라서 이제 구글 OTP를 의심해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암호학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로 못 푸는 암호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방법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건 아무도 못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계속 풀려왔고 그래서 어떤 암호학을 신뢰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 그 시의성에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을 그나마 안전하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더 월렛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스 코드를 그냥 다 까서 보면서 취약점들 잘 피해 가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정말 할 능력이 되면 코드 수정까지 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로컬 노드에서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하드웨어 월렛 쓰게 되면 사실 마이더 월렛은 저는 꽤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믿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월렛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고작 이제 해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마이더 월렛에서 내가 의도한 트랜잭션이 아닌 다른 트랜잭션을 월렛으로 보내는 거예요. 얘 컨펌 해달라고. 이것만 내가 디스플레이 창 잘 확인하고 있다가 안 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마이더 월렛도 쓸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뭐 하드웨어 월렛 관련해서는 이제 그 사실 최근에 그 펌웨어 관련한 취약점이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해커의 주장이고 발견이 됐다는 건 이제 레저 나노 제조사 쪽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같아요. 얘가 그 하드웨어 월렛에 결국 보안 모듈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얘를 결국 다루는 컨트롤러 모듈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컨트롤러에 돌아가는 펌웨어를 해커가 조작된 펌웨어를 올렸을 때 디스플레이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키 입력 같은 걸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월렛도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고, 사실 지금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믿고 사용하는 어떤 암호 기술이나 보안 기술들이 완벽하게 안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프로토콜대로 안전하게 쓰고 있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안 위협의 한 9% 정도가 저는 사실 개인의 실수에서 많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 정도가 사실은 뭐 기술적인 결함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이 됐나요?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사실 어려운 게, 뭐 당장 내일이라도 해킹 수법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해킹은 되는 순간 안전하지 않은 거고 되기 전까지는 안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믿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뭐 지금 공개되어 있는 암호화 기법들도 음모론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공개되어 있는 뭐 타운곡선 암호화나 뭐 RSA나 이런 게 사실은 해법을 정부 기관에서 대부분 알아낸 상태에서 뭐 공개해가지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판단하기 어렵고, 뭐 암호학 관련해서 정말 깊게 연구를 한 사람이라면 저보다 조금 더 나은 답변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나는 아직 방법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누군가는 알 수도 있어요. 네, 질문도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 마치고 제가 다음 발표자로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